이강민의 잡지사 12월호 14번째 페이지. 초저녁만 돼도 컴컴한 요즘 별 이야기로 잡지사를 환하게 밝혀주는 분입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우주먼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 되게 맑을 때 보시면 금성 보실 수 있습니다. 맨눈으로요? 네, 맨눈으로. 다 맨눈으로 뭐 서울에서도 볼 수 있다 이러는데 내가 안 봐서 그런 거겠지? 네, 그 해 저물고 나서 그 저녁 하늘 보시면 아주 밝게 빛나는 점 하나가 있을 거예요. 날씨가 요즘 또 특히 겨울에 맑거든요. 그래서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어플 중에 내가 저기 환하게 보여서 금성인가 보다 하고 보는 게 진짜 금성인지 확인할 수 있는 뭐 도구 어플 같은 거 없나요? 워낙에 요즘엔 좋은 게 많아서 많아요? 약간 증강현실처럼 내가 고개 돌리면 그 방향 하늘 그대로 보여주고 하는 것도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맘만 먹으면 진짜 볼 수가 있겠네. 여러분도 개밥바라기별 한번 봐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밝게 빛나는 우리 먼지님과 함께 별의 밝기를 재는 도구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뭐 별은 워낙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또 육안으로는 워낙에 작게 보여서 그 밝기의 정도를 잴 생각을 애초에 어떻게 했을까 좀 신기하기도 한데, 자, 별의 밝기에 처음 관심을 갖고 그 개념을 도입한 인물은 누구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그 과거의 천문학과 지금의 천문학의 본질적인 차이를 잠깐 우리가 좀 인식을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천문학의 성질이 가장 크게 달라졌던 계기를 꼽는다면 17세기 초에 그 망원경을 가지고 우주를 바라보기 시작했던 그 순간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망원경이 등장하기 전까지 무려 15세기, 16세기까지 꽤 최근이죠. 꽤 최근까지 인류가 했던 모든 천문학은 다 육안 관측 베이스였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본 우주를 그냥 그대로 기록하고 정리하는 게 그 당시의 천문학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망원경이 등장하면서 어떤 별은 더 멀리 있구나, 더 가까이 있구나, 우리가 망원경을 가지고 행성을 보면 그 행성 표면도 볼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우주를 공간적으로 3D 입체적으로 느끼게 되었던 건 망원경이 등장한 이후부터예요. 망원경 이전까지는 우주는 다 평면적인 세계였습니다. 그냥 끝없이 아주 먼 거리에 동그란 크리스탈 구슬 같은 돔이 우리 지구를 덮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돔에 그냥 별들이 작은 보석처럼 박혀서 빛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방천장에 별 스티커 붙여놓듯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커다란 그 돔에 별이 박혀 있는 거니까 어떤 별이 더 가깝고 어떤 별이 더 멀고 이거를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럼 개념 자체가 없네요. 그렇죠. 그냥 다 같은 어떤 아주 먼 거리에 그냥 같은 동일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할 이유가 없었고요. 자연스럽게 어떤 것에 주목을 하게 되냐면 눈을 통해서 맨눈으로 우주에 뿌려져 있는 별들의 위치 관계 이런 거에 더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별이 오늘은 여기 있었는데 내일은 일로 옮겼네. 그리고 이 별자리가 여기다가 일로 이동했네. 이런 식으로 되게 점성학적이고 어떤 그런 신비주의적인 이제 해석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좀 엄밀하게 구분을 하자면 지금은 우리가 하고 있는 걸 천문학이라고 하지만 과거에는 이거를 측성학이라고 불렀어요. 측성학? 네. 그래서 영어로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천문학은 어스트로노미라고 하지만 과거에 했던 천문학, 측성학은 어스트로메트리라고 합니다. 메트리. 어스트로메트리. 그래서 별의 위치를 측정하는 거니까. 별의 특성을 기록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지금은 별의 밝기라고 하면 어두운 별부터 밝은 별까지 마치 다이얼을 돌리면서 그 전등의 조도를 바꿔가는 것처럼 연속적인 어떤 변화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어두운 별부터 아주 밝은 별까지 그 사이에 수많은 중간 밝기의 별이란 게 있는 거잖아요. 우린 그런 식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로 가면 이 별의 밝기라고 하는 것도 그냥 각 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고유한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 토끼는 귀가 2개, 호랑이는 줄무늬가 있다. 이것처럼 이 별은 어두컴컴하다. 이 별은 뭐 밝다. 눈부실 정도로 밝다. 이런 식으로 어떤 연속된 물리량 위에서 밝기라는 물리량이 변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별을 특정 짓는 어떤 특성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한 거예요. 천장에 붙이는 스티커가 밝은 스티커냐 어두운 스티커냐 이 정도지. 맞습니다. 뭐 거리나 이런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그 점을 먼저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고대 천문학자 중에 히파르코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 천문학자인데 이 사람이 당시에
그 육안으로 볼 수 있었던 한 850여 개 정도의 별을 쭉 관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별들의 위치, 각 별들의 겉보기 밝기 이런 거를 기록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숫자를 부여해서 네. 연속적으로 변하는 물리량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문장처럼 특징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좀 문학적으로 기록을 했는데 네네. 어떤 별은 눈부시게 빛나는 별, 어떤 별은 좀 흐릿한 별, 아니면 1등만큼 밝진 않으니까 두 번째로 밝은 별, 뭐 이런 식으로 문자로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딱 그 정리된 걸 보고 내가 어떤 별을 보고 싶은데 네. 이 별은 두 번째로 밝은 별이네. 그러면 이쪽 방향에서 저 정도로 보이는 별인가 보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예. 그 용도로 정리를 했던 겁니다. 몇 단계 정도로 나눴나요? 당시 히파르코스는 네. 뭐 엄청 깔끔한 단계를 구분하진 않았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되게 문학적으로 네. 정리를 했던 거고요. 이제 그러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까 오프닝 때 소개하셨던 그 프톨레마이오스 있잖아요. 프톨레마이오스. 그 프톨레마이오스가 조금 더 깔끔한 개정판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개수가 늘어난 1000개의 별에 대해서 이제 숫자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조금 현대적인 방식으로 이제 등급을 매기게 되는데 네. 당시에 실제로 별마다 밝기 물론 겉보기 밝기죠. 네. 눈으로 봤을 때 얼마나 밝게 보이는지를 이제 등급이라는 기준을 매겨서 점수를 붙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한우도 네. 좋은 한우가 1등급 한우, 그렇죠. 좀 더 질이 떨어질수록 숫자가 커지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별도 눈으로 볼 수 있는 애들 중에서 제일 밝은 게 1등급. 눈으로 겨우 보일까 말까 한 애들은 6등급. 이렇게 해서 총 6단계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우리 과학 시간에도 그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 등급,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표현하는 그 기준을 이제 이 프톨레마이오스 때부터 정립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뭐 일찍이 별의 밝기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 방식이 고안이 됐습니다만 이후에 한 1500년이 넘도록 별의 밝기 재는 데는 천문학자들이 별 관심이 없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별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거리가 어떤지 이런 것도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별이 하늘에서 어느 위치에 보이느냐, 그러니까 별의 겉보기 위치, 그걸 통해서 행성들의 움직임, 어떤 운행, 하늘에 돌아가는 방식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었지 별 하나하나에 주목하면서 그들의 어떤 물리적 특성 이런 거를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엄밀하게 보면 저는 천문학의 역사가 크게 3번의 변혁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는 측성학의 시대가 있었고요. 이제 중세를 넘어오면서는 천문학의 시대가 있는 거예요. 망원경이 나오고 그쵸? 나서. 그러다가 이제 현대로 오면서 천체 물리학의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별 하나의 온도도 재고 그 특성이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를 정말 정교한 수학적인 물리학적인 방식으로 연구하는, 그래서 측성학, 천문학, 천체 물리학 이런 방식으로 이제 천문학의 역사가 좀 발전되어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별의 밝기에 관심을 가지는 건 천체 물리학 시대에서야 비로소. 맞습니다. 완전 현대네요. 현대. 네, 맞아요. 이게 되게 흥미로운 거죠. 그래서 이 별의 등급을 사실 아주 오래전에 만들었지만 1등급 별과 2등급 별과 3등급 별이 어떤 식으로 다른 건지 아무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1등급 별과 2등급이라고 하는 되게 투박한 그 박스에다가 그냥 분류만 했던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18세기에 오게 되면 그 헨리 해성으로 유명한 천문학자 에드먼드 헨리 있잖아요. 그 헨리가 그 좀 재밌는 언급을 하나 합니다. 어떤? 당시 카탈로그에 정리가 되어 있던 별들 중에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1등급이라고 표기가 되었던 별들이 눈으로 겨우 볼 수 있는 6등급짜리 별들에 비해서 한 100배 정도 더 밝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통찰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100배 밝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이제 물론 당시에는 조금씩 망원경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육안 관측에만 의지한 게 아니라 이제 망원경으로도 별빛을 더 선명하게 담고 보고 기록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또렷하게 밝기의 느낌을 이제 알 수 있었다. 비교할 수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엄청난 통찰인가요? 그렇죠. 근데 물론 그래봤자 눈대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저 같은 사람이 야 저 별보다 100배 밝다. 약간 이 정도 말하는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근거에 의해서. 근데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나중에 가서 네. 실제로 이제 별의 광도, 밝기를 조금 더 정밀하게 잴 수 있는 도구 같은 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실제로 비교를 해보니까 별의 밝기가 정말 1등급짜리 별들이 네. 6등급짜리 별들에 비해서 한 100배 정도 밝은 거예요. 아, 정말? 네, 그러니까 딱 5등급 정도의 차이가 나면 예. 밝기가 100배 정도 더 밝아지더라라는 걸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대단하네요. 근데 예. 이게 예.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실제로 그 인지과학 연구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제가 어디서 들어봤는데 예. 그 사람의 감각기관 있잖아요. 시각이든 후각이든 미각이든 네. 그 감각기관이 그 반응을 하는 정도가 네. 선형적으로 리니어하게 일직선으로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반응의 자극의 세기가 네. 지수함수적으로 가파르게 올라가야 자극이 더 강해진다는 걸 느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네네. 말이냐면 그 밝기가 2배 밝아졌다고 해서 네. 이거 1등 그 6등급보다 2배 더 밝네라고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4배는 밝아져야 네. 그 이만큼 더 밝아졌다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도가 아주 가파르게 제곱에 비례해서 자극이 세게 들어와야 치가 이제 그렇죠. 높아지는. 예. 그거를 느낄 수가 있다는 예, 거기 예, 때문에 예. 그래서 이 100이라고 하는 숫자, 100배라고 하는 것도 네. 10의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단순히 10배 밝아져서 10만큼 밝아졌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네. 100배 밝아져야 네. 뭔가 5단계 정도 더 밝아졌다고 사람이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굉장히 네. 가파르게. 헬리가 거기까지 생각을 물론 이제 그건 하진 아니죠. 않았겠죠? 네, 예. 그런 인지과학적인 예. 측면에서 보면 네. 이제 왜 우리가 100배 차이가 나야 5등급이라는 되게 작은 등급 차이를 느낄 수 있었던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점차 많은 사람들이 별을 보기 시작하면서 별이 변덕을 부린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네, 맞습니다. 별이 변덕을 부립니까? 이제 우리가 얼핏 보면 별들은 다 그냥 매일 같은 밝기로 네. 항상 일정하게 같은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아주 시력이 좋은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분명 며칠 전까지는 좀 어두워 보였는데 네. 갑자기 며칠 만에 밝기가 좀 더 밝아지고 또 살짝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이런 밝기가 살짝 변하고 있는 별들이 있다는 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걸 처음으로 발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네덜란드 출신의 존 구드릭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있는데 네. 세페우스 자리라고 북쪽 하늘에 있는 별자리가 있어요. 네. 그 별자리에 델타 별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델타 별을 망원경으로 쭉 관측을 해보니까 밝기가 한 5일에서 10일 정도 간격으로 네.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파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막연하게 네. 한번 별이 빵 터져서 쭉 밝아졌다가 막 어두워지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밝기가 요동치고 있다라고 해서 네. 변동하는 별, 변광성이라고 부르죠. 변광성. 네. 전에 배웠었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딱 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물결 치듯이 밝기가 변하고 있는 변광성 중에 처음으로 발견된 별자리가 세페우스 자리다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변하는 모든 변광성을 이후에 다 세페이드 변광성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렇구나. 그래서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아직 이때까지만 해도 어떤 물리적인 특성을 몰랐기 때문에 세페우스 자리에서 발견된 별처럼 변동하고 있으니까 다 같은 카테고리로 묶어버리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름을 세페이드 변광성이라고 지었던 거예요. 네. 그럼 존 구드릭은 그 현상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되게 재밌는 질문인데요. 네. 처음에 구드릭은 이거를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네. 저거 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별 밝기가 다른 별 2개가 서로 궤도를 돌고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제 가능하냐면 네. 실제로 이런 변광성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네. 밝은 별과 밝지 않은 별 2개가 다 보일 땐 네. 제일 밝게 보이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두 별이 서로 돌면서 어두운 별이 만약에 뒤에 가려져 있어요. 예. 그러면 밝기는 살짝만 어두워질 거예요. 그렇죠. 밝은 별만 보일 테니까. 네. 반대로 이번엔 어두운 별이 앞을 가리고 지나가고 네. 밝은 별이 많이 가려졌어요. 그러면 밝은 별의 밝기가 왕창 가려지니까 전체 밝기는 더 많이 어두워지겠죠. 예. 그래서 그 밝기가 조금씩 다른 두 별이 서로 누가 누구의 앞을 가리고 지나가고 있느냐 번갈아 가면서 이거를 식상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있는 현상이군요. 네, 이건 실제로 있습니다. 예. 근데 당시 이 구드릭이 발견했던 변광성은 네. 이 식상성 방식으로는 설명하기가 좀 어렵고요. 사실은 별 자체가 수축하고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별의 밝기가 변하는 거예요.
그냥 별이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네. 있는 그냥 패턴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나이를 먹으면 안에 있는 연료가 고갈되니까 되게 불안정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한꺼번에 많은 에너지가 방출돼서 잠깐 별이 팽창을 했다가 그러면 또 잠깐 밝기가 밝아졌다가 또 너무 지나치게 팽창하면 열기가 퍼져서 식어가고 네. 다시 사이즈가 쪼그라들고 또 너무 사이즈가 쪼그라들면 또 너무 답답해서 또 온도가 올라가고 네네. 이런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는 거죠. 어쨌든 이제 별의 밝기에 있어서 그런 변수도 있다는 거를 존 구드릭은 많이 느꼈을 것 같고요. 네. 이번엔 존 허셜이라는 천문학자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분은 그 천왕성을 발견한 천문학자죠. 윌리엄 허셜의 아들인데요. 네. 존 허셜도 밤하늘의 밝기에 관심이 많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존 허셜 집안이 되게 좀 독특해요. 사실 음악가 집안이기도 하고요. 천문학가 집안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되게 음악과 천문학 모두에 능했던 아주 재밌는 그 가족인데 네. 그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에다가 천문대를 지어서 이제 거기에서 남반구 하늘을 쭉 관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관측했던 북반구 하늘과 남아공에서 관측한 남반구 하늘을 다 취합해서 아주 방대한 북과 남반구 하늘이 모두 취합된 이제 거대한 우주 지도를 또 완성을 하는 거죠. 예. 당연히 지도를 그리면서 우주에서 관측되는 별의 위치뿐 아니라 각각 별들의 밝기 이런 것도 세밀하게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거를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망원경으로 보니까 1등급짜리 별로 분류되는 것들이 6등급으로 분류되는 것보다 한 100배 정도 더 밝은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아마 그 단순히 선형적으로 밝기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6등급에서 네. 1등급으로 갈수록 네. 점점 더 빠르게 밝기가 밝아지는 것 같다. 뭔가 기하급수적으로 밝기가 늘어나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씩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때까지도 인류가 추정한 별의 밝기는 사실상 눈대중에 가까운 겁니까? 네, 맞습니다. 여전히 그냥 투박하게 예. 그냥 듬성듬성 잘라가지고 이 정도 밝기면 다 1등급, 이 정도 밝기면 다 2등급, 그냥 이렇게 등급을 나누는 정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좀 더 이제 표준화되고 좀 체계적인 도구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네. 걸 고안해낸 사람은 없었네요.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네. 이게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은 사진으로 관측을 해가지고 특히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빛을 받으면 그 빛의 양을 그대로 전류로 바꿔서 바로바로 디지털 신호로 바꾸기 때문에 네. 아주 정확하게 수치로 밝기가 얼마나 밝고 어두운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한 19세기, 18세기로 가면 네. 그때는 그런 도구가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아주 재밌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쾰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쾰러. 네, 쾰러. 좀 이름이 어려운데 독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도구를 만드냐면 망원경이 일단 있어요. 근데 망원경은 별을 향하고 있는데 옆에 조그만한 잠만경 같은 장치가 하나 더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잠만경의 끝에는 캐로젠 램프를 넣어서 등유처럼 불을 킨 작은 램프가 하나 들어있어요. 예. 그리고 이 램프가 들어있는 쪽으로 렌즈를 또 연결을 해가지고 딱 망원경 렌즈에다가 눈을 대면 실제 밤하늘에 보이는 별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램프 불빛이 반사가 되어서 그 위에 얹어집니다. 그러면 하늘에 보이는 별의 밝기랑 이 램프 밝기랑 비교해서 램프 밝기 대비 몇 배나 별이 더 밝고 어두운지를 이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기준점이 생겼네. 기준점이. 맞아요. 이게 또 되게 독창적인데 이 램프 밝기를 조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중간에 램프 밝기가 쭉 날아오는 그 중간 광학 장치 사이에다가 그 특정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투과시킬 수 있는 편광 필터를 여기다 끼웁니다. 그래요. 그래서 편광 필터를 다른 방향으로 두 개를 끼워요. 그래서 이게 딱 완벽하게 나란하게 맞으면 모든 빛이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의 밝기로 볼 수가 있고요. 완벽하게 편광 필터 각도가 90도가 되면 모든 빛이 차단되기 때문에 빛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각도에 따라서 그 코사인 제곱에 비례해서 밝기가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하게 수학적으로 밝기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 똑똑한 사람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각도를 조절하면서 이 망원경에 보이는 별과 여기서 조절된 밝기랑 비교했을 때 얼추 맞으면 그 각도 체크해가지고 이 별의 밝기는 얼마다 이렇게 딱 기록을 하는 거죠. 갑자기 엄청 체계적으로 변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훌륭한 분이
된통 사기 맞은 일인데. 이게 네. 첼러가 예. 기계공학계도 능하고 예. 광학계도 능하고 네. 아주 훌륭한 발명가 겸 이제 사진 촬영가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그 말년에 조금 흑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그 말년에 그 약간 영적인 오컬트적인 거에 좀 심취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이론에 좀 빠지게 되냐면 네. 초월 물리학이라고 해서 막 약간 그 유령, 귀신 이런 현상들이 뭔가 4차원에 살고 있는 존재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살고 있는 세계는 3차원인데 그 4차원의 또 다른 공간에 이제 어떤 존재들이 있어서 그들이 우리 물건을 건드리면 막 컵이 떨어지고 의자가 움직이고 이러는 것이다 해가지고 이런 심령 현상에 좀 심취합니다. 그러다가 당시에 이제 아주 유명한 그 활동하고 있던 영매사가 있어요. 영매사? 네, 헨리 슬레이드 약간 이제 무당 같은 거죠. 그 영매사 한 사람을 만나서 자기가 믿고 있던 초월 물리학, 그 4차원의 존재를 실험적으로 증명하는 이제 그런 다양한 실험들을 실제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밀폐된 박스 안에 뭐 숨겨놓았던 카드 그림 맞추기 뭐 이런 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뭐 의자 옮기기 뭐 이런 거를 한다거나 이런 실험들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실험을 할 수 있는 건가? 근데 실제로 실험을 하니까 되는 거예요. 돼요? 네.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막 그거를 당시에 그 약간 의학지 같은 논문에다가 막 투고도 하려고 해요. 4차원의 시대가 열렸다. 네, 뭐 4차원 내가 드디어 심령의 존재를 4차원 심령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이러면서 자기 논문을 막 발표하려고 합니다. 근데 당연히 그 저널에서는 거부하죠. 이거 엉터리다라고 해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당시 첼러랑 협력해서 연구를 도와주었던 그 영매사가 아주 유명한 사기꾼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 낚싯줄 같은 거 걸어놓고 이제 첼러조차 속은 거죠. 약간 일루션 아티스트인데 그걸 재능을 좀 악용한 사람이구나. 네, 맞습니다. 근데 첼러도 순진해가지고 내가 드디어 실험적으로 이걸 입증했다라고 한 건데 알고 보니까 완전 다 사기였던 거예요. 그런 흑역사가 또 있네. 네. 그렇습니다. 사람 보는 눈은 조금 없으셨으나 하지만 또 이제 별의 밝기를 측정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맞습니다. 첼러 이야기도 만나봤고요. 자, 그리고 드디어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숫자로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1856년 영국 옥스포드 레드클리프 천문대로 가본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 당시 이 천문대에서 조수로 일하고 있던 노먼 포그슨이라고 하는 그 관측 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드디어 첼러가 만든 일종의 램프 광도계인 거죠. 별의 빛을 램프 불빛에 비교해서 광도 불빛 대비 몇 배 밝은지 이거를 정량화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쭉 해보니까 정말로 앞서 몇몇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6등급에서 1등급으로 갈수록 밝기가 100배 밝아지고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밝아지고 있다.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연속적으로 숫자를 매길 수 있는 그런 변수, 파라미터로 좀 매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점수를 매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동안엔 1등급과 2등급만 있었어요. 근데 모든 별의 밝기가 아주 칼같이 1등급과 2등급만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중간 밝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뭐라고 불러야 할까? 옛날엔 그냥 듬성듬성 잘라가지고. 그래서 지금 혈액형에서 MBTI 시대로 넘어온 겁니다. 그쵸. 4개에서 16개로. 아마 아주 나중에는 이제 성격 내 성격 지수는 뭐 내향성 27.3이고 이렇게 아마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 연속적으로 그 중간에 뭐 한 등급이 1.25등급 뭐 3.4등급 그렇죠. 이런 식으로 소수점까지 매겨가지고 이제 붙일 수 있도록 어떤 연속적인 그 비교 기준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단계 등급으로 5단계를 올라가면 밝기가 100배가 차이가 나야 돼요. 근데 지수함수적으로 밝기가 밝아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5번 곱해야 100이 나오는지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갈 때, 그러니까 한 등급씩 변할 때 밝기가 몇 배가 달라진다라고 해야 5번 변했을 때
그 숫자를 5번 곱했을 때 그 어떻게 해야 100이라는 숫자를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는 거죠. 그건 산수하면 나오는 거 아닌가? 맞아요. 네. 산수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보니까 한 2.5배 정도가 돼야 2.5를 5번 곱하면 100이 나와요. 네. 그래서 한 등급의 밝기 차이가 2.5배구나. 따라서 6등급에 비해서 5등급은 2.5배 밝고 5등급은 또 4등급은 5등급에 비해서 2.5배 밝고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체계를 만드는 거죠. 그럼 두 등급 차면 2.5 곱하기 2.5배 차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다양한 분야에서 쓰고 있는 여러 척도들 네. 다 이런 개념이에요. 대표적으로 지진 리히터 규모 예. 이런 거 얘기할 때 그것도 지수함수적으로 점수를 매기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것도 그 중간에 해당하는 것도 몇 배 정도 더 강한지 이 지진의 에너지가 몇 배 강한지를 가지고 소수점까지 이제 등급을 매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1등급보다 더 밝은 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나요? 그래서 이제 눈으로 이런 식으로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네. 더 연속적인 점수를 매길 수 있게 되면서 더 밝은 애들도 당연히 점수를 매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엔 눈부시게 밝으면 다 그냥 1등급이었지만 그 안에서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0등급도 나오고요. 마이너스 등급까지도 나옵니다. 야, 이게 약간 몽골 분들 시력 검사하면 사실 뭐 4.5 이렇게 나오는데 2라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더 좋은 게 등장하는 거죠. 마이너스 등급도 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가 이야기를 오늘 해주실 게 있나요? 네. 배가? 지금은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고 있긴 하지만 여름철에 머리 위에 딱 떠오르는 별 중에 가장 밝은 별이 하나 있거든요. 얘가 이제 베가라고 하는 별인데 이 별은 그 검은 고자리에서 가장 밝은 알파 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그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롱디 커플 견우 직녀 중에 직녀별이 이제 베가거든요. 그래서 이 베가가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 등급을 부여를 하면 그 겉보기 등급으로 대략 0등급 정도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0등급이요? 네, 딱 숫자가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망원경으로 별을 관측하거나 표준을 매길 때 이 베가라는 별을 가지고 표준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게 이제 우리 밤하늘에서 아주 기준이 되는 밝은 별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그 배가 주변에 있는 뭐 알타이르, 데네브 이런 애들의 밝기와 관련해서도 뭐 해주실 말씀이? 네. 아까 제가 망원경이 등장하기 전까지 사람들이 우주를 그냥 평면적인 세계, 거리 같은 건 신경 쓰지 않고 다 똑같은 거리에 떨어진 각기 다른 밝기의 별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거리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우주를 얼마나 잘못 보고 있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사실 그 베가 말고 여름철에 밝게 보이는 별이 총 3가지가 있거든요. 베가, 데네브, 알타이르 이 3개를 연결해서 여름철 대삼각형이라고 부르는데 눈으로 보면 이 삼각형을 이루는 별들이 다 엇비슷한 밝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 똑같은 비슷한 밝기로 빛나는 별들이 대충 비슷한 거리 있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각각의 별의 고유 밝기와 또 실제 각각의 별들이 우리 지구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달라요.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베가의 경우에는 실제 밝기는 우리 태양의 50배 수준입니다. 엄청 밝구나. 네, 뭐 베가도 밝죠. 그리고 알타이르는 베가에 비해서는 어두워요. 태양보다 10배 정도 밝습니다. 그리고 데네브 있잖아요. 사실 그 삼각형을 이루는 별 중에 100조짜리 데네브가 제일 좀 어스름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 데네브의 실제 밝기가 우리 태양의 한 20만 배 정도로 밝습니다. 베가가 태양의 50배인데? 네. 얘는 말도 안 되게 밝네요. 그렇죠. 그런데도 눈으로 보면 그다지 차이가 안 나요. 엄청 멀리 있구나 얘는. 맞아요. 우리가 거리를 비교하면 베가나 알타이르는 한 25광년, 20광년 거리에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데네브는 무려 1500광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와. 진짜 엄청 멀리 떨어진 애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별들의 밝기를 비교할 때 굉장히 중요한 고민을 해야 돼요. 밤하늘에서 보이는 건 거리가 멀면 어둡게 보이고 거리가 가까우면 밝게 보이는 거리의 오차가 반영된 겉보기 밝기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우리 태양도 지구에서 봤을 땐 제일 밝게 보이는 별이지만 태양은 사실 밝은 별이 아니거든요.
단지 우리에게 밝게 보이는 이유는 네. 제일 가까운 별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군요. 네.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모든 별들을 누가 실제로 더 밝고 어두운지 공평하게 비교하려면 네. 다 같은 거리에다가 옮겨놓고 네. 공정하게 같은 선상에서 비교를 해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옮겨놓죠? 당연히 우리가 별을 네. 옮겨둘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이제 그 별의 거리를 따로 알아내서 그 거리만큼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기준을 매길 때 네. 별의 절대 등급, 절대 밝기 다 같은 거리에 두고 비교할 때 네. 어느 정도 거리에다가 놓고 비교를 하냐면 네. 10파섹이라고 하는 그 천문학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예. 이 파섹이라고 하는 건 제가 저번에 손가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실험했을 때 잠깐 소개해드렸던 그 시차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어떤 뜻이냐면 그 파섹이 그 3.26 광년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파색에 들어간 그 SEC 네. 그 뒤에 붙어 있는 글자가 세컨드라는 글자예요. 네. 그래서 각도로 1초. 그래서 시차가 1초만큼 만들어지는 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붙어 있는 PAR은 예. 패럴렉스 시차란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시차가 1초 정도로 보이는 별의 거리가 1파섹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년으로 환산하면 3.26 광년 정도가 나오고 네. 천문학에서는 파섹을 더 많이 써요. 광년보다는. 예.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이제 10파섹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을 때 그 별의 실제 밝기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약속을 한 거죠. 네. 사실 그때 10파섹을 기준으로 했던 건 당시 기준을 정할 때 네. 그때 사람들이 알고 있던 대부분의 별까지의 거리가 10파섹 언저리였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하는 게 제일 편한 거죠. 편하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네. 지금까지도 그 기준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일 거리에다 놓고 비교해야 진짜 네, 맞습니다. 공평하게 정확하게 별의 밝기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네. 별의 밝기는 좀 애초에 좀 정리가 됐을 줄 아는데 꽤 현대에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네. 좀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그 별의 밝기를 비교하는 거를 조금 와닿을 수 있게 재밌게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좋죠, 싶은데 좋죠. 예. 그 가끔 얼굴 크고 작은 사람들 네네. 사진 찍을 때 네. 원근법 무시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예. 그 사진만 딱 보고 네. 사진에 찍힌 얼굴 사이즈만 보고 네. 누가 뒤에 있고 누가 앞에 있는지 사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예. 다 똑같은 거리에다가 두고 네. 각각의 얼굴 사이즈를 먼저 비교한 다음에 그렇죠. 절대 크기를 먼저 파악을 하고 실제 크기를 파악을 하고 네. 그거랑 비교해서 사진에 찍힌 얼굴 사이즈 겉보기 크기를 비교해야 예. 이 사람은 원래 얼굴이 큰데 이 정도로 멀리 있구나. 이 사람은 원래 얼굴이 작은데 가까이 있어서 크게 보이는구나. 맞아, 이렇게 맞아.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가끔 이제 결혼식 사진 같은 거 보면 제일 뒷줄에 분명히 서 있는데도 얼굴 제일 큰 분 계시고 네. 이럴 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천문학에서도 똑같이 벌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적확한 비유네요. 예, 좋습니다. 오늘은 별의 밝기를 재는 도구의 탄생 과정, 그 발전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주먼지 지웅배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먼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